여자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 엄마, 이번 한 번만요. 회사 살리면 2배로 갚을게요. 그럼 네 아들은 망하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밀었어요. 이제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저는 그날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용당해 왔는지를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죠.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요. 영상을 끝까지 듣고 조언과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미자입니다. 올해 63살이고요. 서울 외곽에서 30년째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을 파는 평범한 가게예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저녁 9시까지 가게를 지킵니다. 이 가게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시작했거든요. 남편 장성민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월급이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노점에서 시작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 나가서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노점은 이제 작은 가게가 됐어요.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게 덕분에 아들 태호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오늘도 저는 새벽부터 가게에 나왔습니다. 떡볶이 떡을 썰고 튀김 반죽을 만들고 어묵을 삶았어요. 손에 뱃일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침 8시쯤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었어요. 등교하기 전에 간식을 사러 온 거죠. 사장님, 떡볶이 하나 주세요. 학생이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떡볶이를 담았어요. 많이 담아줄게. 아침 꼭 먹고 학교 가야 해. 학생들이 고맙다며 떡볶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런 순간이 좋았어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가게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직장인들이 들러서 김밥과 떡볶이를 샀고 주부들은 튀김을 사갔어요. 저는 쉴 틈 없이 음식을 만들고 계산을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잠시 한가해졌을 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아들 태호였습니다. 응, 태호야.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엄마, 잠깐 통화할 수 있어?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게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응, 말해봐. 태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38살인 태호는 2년 전에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어요. IT 관련 사업이라고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번이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또 돈이 필요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태호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투자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전까지 회사를 유지해야 해요.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2배로 갚을게요. 2천만 원이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게에서 2천만 원을 모으려면 몇 달이 걸리는 돈이었어요. 태호야, 엄마도 돈이 없어. 가게 운영하기도 빠듯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엄마, 제발요. 회사가 망하면 저는 빚쟁이가 돼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다 날리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미로서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제가 말했습니다. 태호가 안도하는 소리를 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친구한테 빌려야 할까? 저녁이 되자 남편 성민이 가게로 왔습니다. 66살인 성민은 3년 전에 공장에서 퇴직했어요. 그 후로는 집에서 TV만 보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밥 먹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아직 뭐 남은 거 없어? 성민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은 떡볶이와 튀김을 담아서 건넸어요. 성민은 말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태호한테서 전화 왔더라. 성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봤어요. 응, 나도 전화 받았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성민이 떡볶이를 씹으며 말을 이었어요. 돈 달라고 했지? 이번엔 얼마래? 성민의 말투는 비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2천만 원이래. 성민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2천만 원? 네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 여자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 성민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여자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고요? 당신은 뭘 벌었는데 그런 말을 해?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성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싸움만 될 뿐이었으니까요. 성민은 음식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태호 회사 망하게 놔둬. 어차피 실패할 거야. 성민이 차갑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 태호가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미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설령 그게 제 노후를 포기하는 일이라 해도요. 집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은 제게 늘 바쁜 시간이었어요. 분식집은 쉬지만 집에서는 차례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태호와 며느리 오서연 그리고 손녀 장하늘이가 왔어요. 8살인 하늘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았어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늘이 한복 입으니까 더 예쁘네. 하늘이가 빙글빙글 돌며 한복 치마를 펼쳐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동태전, 나물들이 상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며느리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35살인 서연은 늘 예의 바르고 상냥했어요. 제게도 잘해줬고요. 괜찮아. 명절이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신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어요.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태호를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 있잖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그 건물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였거든요.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모은 돈과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유산을 합쳐서 작은 상가 건물을 샀어요. 1층과 2층으로 된 작은 건물이었지만 제게는 평생의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임대를 주고 매달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그 돈이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태호 회사의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대요. 서연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제 건물을 담보로 잡으라는 건가요? 그래서 어쩌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건물 명의만 잠시 남편 앞으로 옮겨 놓으시면 대출이 쉬워져요. 나중에 다시 어머님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의를 옮기라고요? 그것도 아들 이름으로요? 그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서연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노후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이고 지금 그 월세로 살고 있어. 그걸 담보로 잡으면 안 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남편 성민이 술잔을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럼 내 아들은 망하라는 거야?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여보, 제가 말하려 했지만 성민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족이 힘을 합쳐야지. 아들이 사업하는데 어미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그깟 건물 하나 명의에 옮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성민의 얼굴은 술에 취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여보, 그 건물은 내 전부야. 나중에 우리 늙으면 그걸로 살아야 한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듣지 않았어요. 늙으면 아들이 모셔야지. 왜 건물이 필요해? 자식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성민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태호를 봤어요.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주지도 아버지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들도 같은 생각인 거죠? 제 건물을 담보로 잡고 싶은 거죠? 태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세요. 저는 엄마가 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그게 다였습니다. 태호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제 건물을 원하고 있다는 걸요. 성민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결정할 것도 없어. 명예 이전에. 당장. 성민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그 바람에 그릇이 흔들렸어요. 안 된다니까?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인연이 지금 나한테 대들어? 성민이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건 내 인생이야.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은 저를 노려보다가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좋아, 알았어. 내 맘대로 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마. 성민이 소리치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태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녀 하늘이만 겁먹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하늘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도 일어나서 외투를 입었어요.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태호가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득 차려진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어요. 가족이 모여서 행복해야 하는 날인데 저는 이렇게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족일까요?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 있을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아플 뿐이었어요. 설 연휴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 성민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고 밥상에서도 말없이 식사만 했습니다. 냉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분식집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날 일이 떠올랐어요. 아들의 침묵, 남편의 폭언, 며느리의 요구. 그 모든 게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민이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 친정 산소 가자. 성민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친정 산소를? 제가 되물었습니다. 성민은 TV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설에 못 갔으니까 이번에 가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성민이 제 친정 산소에 가자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혼자 가겠다고 하면 그냥 가라고 했을 뿐이에요. 정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성민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왜 자꾸 물어?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어쩌면 남편이 마음을 돌린 건 아닐까?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친정 산소에 가자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자. 고마워. 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저와 성민은 차를 타고 친정 산소로 향했어요. 산소는 경기도 외곽의 야산에 있었습니다.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성민은 운전만 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제사 음식과 술을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친정 부모님 산소는 산 중턱쯤에 있었습니다. 경사가 꽤 있는 비탈길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가. 성민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올랐어요.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가 나란히 있었어요. 저는 잡초를 뽑고 묘 앞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따라왔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웠어요. 살아계셨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묘 앞에서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나서 저는 묘 앞에 앉았습니다. 성민도 옆에 앉았어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성민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 건물, 이제 우리 이름으로 바꿔. 성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성민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상가 건물, 태호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 아들 사업 살려줘야지.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정 산소에 온 거였군요.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요. 싫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성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싫다고 했어. 그 건물은 내 것이야. 명예 이전 안 할 거야. 성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성민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드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거야. 그 건물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인연이 정말. 성민이 주먹을 쥐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때릴 테면 때려봐. 그래도 안 바꿀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민의 손이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나무와 돌에 부딪히며 계속 굴러내려갔어요. 멈추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평평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다리가 심하게 아팠어요. 저는 신음을 흘렸습니다. 움직이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위에서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야, 괜찮아? 성민이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저리 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성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실수였어. 밀 생각은 없었어. 성민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저를 밀었거든요. 실수? 거짓말하지 마.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구급차 보내주세요. 산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땅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성민은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왼쪽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깁스를 하고 2달 정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2달이라고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분식집은 어떻게 하죠? 2달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건가요? 병실에 누워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리는 깁스로 묶여 있었고 온몸은 멍투성이었어요. 성민은 병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저를 밀어서 겁을 준 건가요?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을 믿을 수 없다는 거요. 병원에서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리 깁스는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온몸의 멍은 점점 더 아파왔어요.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남편이 저를 밀었습니다. 그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밀어서 다치게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 서연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놓으며 말했어요. 아버님한테 들었어요. 산에서 미끄러지셨다고요. 미끄러졌다고요? 저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민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미끄러진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내 시아버지가 날 밀었어. 일부러.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그건. 서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계속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지? 나도 믿고 싶지 않아.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손녀 하늘이가 들어왔습니다. 태호도 함께 왔어요. 할머니. 하늘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아주며 웃으려고 애썼어요. 우리 하늘이 왔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프지? 하늘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태호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물었어요.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던? 태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로 엄마가 미끄러지셨다고. 역시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하늘이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더라고요. 할머니, 나 이거 가져왔어. 심심하시면 보세요. 하늘이가 태블릿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며 받았어요. 고마워, 하늘아.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심심해서 하늘이가 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앱들이 있었어요. 사진 앱도 보였습니다. 무심코 사진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가 찍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친구들, 장난감, 음식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상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촬영 날짜를 보니 바로 이번 주말 제가 산소에 갔던 날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친정 산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성민이 보였어요. 하늘이가 몰래 촬영한 거였습니다. 아이가 산에 따라왔었나 봐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영상 속에서 성민과 제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건물, 이제 우리 이름으로 바꿔. 제 목소리도 들렸어요. 싫어. 그리고 성민이 소리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민이 저를 향해 손을 뻗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장면이 증거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영상 끝부분에서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밀었어요. 하늘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꼭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증거가 있었습니다. 성민이 저를 밀었다는 명확한 증거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가정폭력 변호사라고요. 여러 법률사무소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정폭력 전문이라고 써 있는 곳을 찾았어요. 유민정 변호사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상담 받고 싶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가정폭력입니다. 남편이 저를 밀어서 다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유민정 변호사님과 상담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요. 퇴원하면 바로 가겠습니다. 직원이 일정을 잡아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태블릿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영상을 제 휴대전화로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고 싶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두려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며칠 후 퇴원 날이 왔습니다. 성민이 병원에 데리러 왔어요. 집에 가자. 성민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발을 짚고 걸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성민은 운전만 했고 저는 창밖만 봤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영상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변호사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밝힐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목발을 짚고 조금씩 걸을 수는 있었어요. 오늘은 유민정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준비를 했어요. 성민에게는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 성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성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목발을 짚고 이동하는 게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사무소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잠시 후 유민정 변호사가 나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한미자 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유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악수를 했어요. 상담실로 들어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유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건물 명의를 바꾸라고 강요한 일, 친정 산소에서 저를 밀어서 다치게 한 일,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유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네, 영상이 있어요. 저는 손녀가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유 변호사가 영상을 자세히 봤어요. 성민이 저를 밀고 제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장면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네요. 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고소를 원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소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잠깐 집에 들러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와. 1시간 후 서연이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다리는 좀 어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서연이 봉투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서류일까요?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건물명의 이전 동의서예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 이야기였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서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다치게 한 건 정말 실수였어요. 지금도 후회하고 계세요. 저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실수?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실수였어요. 아버님이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지금이라도 동의서 써주시면 빚도 갚고 가족 다 살 수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을 다 살린다고요? 살긴 누가 살아? 나만 죽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서연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서연아, 나 지금 많이 지쳤어. 오늘은 그만 돌아가 줄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어요. 어머님, 생각 좀 해주세요. 제발이요. 서연이 간절하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어들어서 찢어버렸어요. 서류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안 속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장이 준비됐다고요. 한미자님, 고소장 제출하시겠어요? 제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 길을 갈 건가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네, 제출해 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제출하겠습니다. 유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과의 법적 싸움이요. 그날 저녁 저는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민이 TV를 보다가 저를 봤어요. 뭔데? 성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나 당신 고소했어. 가정폭력으로.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성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고소장 제출했어. 당신이 날 밀어서 다치게 한 거. 증거도 있어. 성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인연이 정말 미쳤구나.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가족은 법정에서 보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성민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요. 두려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성민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도 여러 번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다리 깁스는 풀렸지만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걸을 때마다 다리가 조금씩 아팠습니다. 성민과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식집 위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재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많이 힘들었거든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유민정 변호사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미자님, 준비되셨어요? 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준비됐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들 태우와 며느리 서연도 보였습니다. 손녀 하늘이도 함께 왔더라고요. 성민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있었어요. 성민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장성민은 피해자 한미자를 산 비탈에서 밀어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민을 보며 물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성민이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실수로 아내가 미끄러진 것뿐입니다. 일부러 밀지 않았습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크린에 영상을 재생했어요. 바로 손녀 하늘이가 찍은 그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친정 산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민과 제가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건물, 이제 우리 이름으로 바꿔. 제 목소리도 들렸어요. 싫어. 그리고 성민이 소리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영상 속에서 성민의 손이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제 비명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끝나고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성민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피고인, 이 영상을 보고도 실수였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성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협박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이며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성민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순간적으로 다툰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어요. 영상을 보시면 명백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재산 때문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재판장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해자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꿋꿋이 섰어요. 네, 진술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평생을 분식집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제가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집도 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라고 강요했습니다. 거절하자 저를 산에서 밀어서 다치게 만들었어요. 저는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고 다치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제 존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울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서연을 보며 물었어요. 증인 오서연,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연이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남편 사업 때문에. 검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오서연은 이 사건을 방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재판은 2시간 정도 계속됐습니다. 여러 증거와 증인 진술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장성민, 가정폭력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오서연,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 태호가 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태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너도 알겠지? 가족이 뭔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원을 나와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나 자신으로 살 겁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3달 후 성민이 출소했습니다. 그날 저는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떡볶이를 끓이고 튀김을 튀기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처럼요.
오후 3시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성민이었어요. 성민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어요. 3개월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미자야. 성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성민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성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성민을 바라봤어요. 들어보죠. 제가 말했습니다. 성민이 테이블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자야, 용서해줘.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성민을 바라봤어요. 용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교도소에서 매일 후회했어. 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용서는 했어요. 성민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희망에 찬 눈빛이었어요. 정말? 성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용서는 했어요. 근데 같이 살 순 없어요.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자야. 성민이 다시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저를 밀었을 때 가족이란 게 깨졌어요.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한테 있어요. 서명하고 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은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알았어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식집을 무료 급식소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유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했습니다. 제 상가 건물 임대료로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걸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료 급식소요? 유 변호사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네, 굶는 어르신들한테 밥을 나눠주고 싶어요. 평생 제가 번 돈으로요. 유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후 분식집은 미자 할머니 무료 급식소로 바뀌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고 내부도 조금 수리했어요. 첫날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을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공짜예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공짜예요.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밥 처음 먹어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거였구나. 제가 해야 할 일이요.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한미자 할머니,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생 제가 번 돈을 가족이 빼앗으려 했어요. 그래서 깨달았죠. 이 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써야겠다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제 이 밥은 굶는 어르신들 몫이에요. 저는 그분들한테 밥을 대접하면서 행복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여인, 한미자 할머니의 아름다운 반전.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왔어요. 요리를 도와주고 설거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자 할머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PD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급식소를 더 크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아들 태호가 급식소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태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국을 나르다가 아들을 봤어요. 왔니? 제가 물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가 하시는 거예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나 혼자는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줘. 태호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놀라서 아들을 봤어요. 정말? 제가 물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설거지라도 할게요. 엄마한테 진짜로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날부터 태호는 주말마다 급식소에 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어르신들 시중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태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늦었지만 깨달았으면 됐어. 그날 저녁 저는 급식소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지금 정말 행복해요.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급식소는 어르신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하늘이었어요. 이제 9살이 된 하늘이는 주말마다 급식소에 와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우리 하늘이 왔구나. 저는 웃으며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하늘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도 밥 나눠드리는 거 도와줄게요. 하늘이는 작은 손으로 국자를 들고 어르신들께 국을 떠드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할머니, 나도 커서 사람 돕는 일 할래. 하늘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됐지. 할머니 인생은 성공이야. 하늘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공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성공은 말이야,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 하늘이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게 진짜 성공이야.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녁이 되자 급식이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나가시면서 인사를 하셨어요. 할머니,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배불러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르신들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하늘이와 함께 급식소 앞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살고 계셔. 이제 우리랑은 따로야.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 그날 내가 다 봤어. 저는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늘아, 네가 그 영상 찍어준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하늘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하늘이.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급식소 간판에 불이 켜졌어요. 미자 할머니 무료 급식소라는 글씨가 빛났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제잘제잘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는 친구들도 데려올게요. 같이 봉사하고 싶대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밝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하늘이를 태호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진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에게 이용당하고 남편에게 밀려서 다쳤던 그날. 그날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존엄이었다는 걸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제 자존심이었다는 걸요. 여보, 이제 나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분식집이 아니라 급식소로 갑니다. 굶주린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급식소 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손에 밴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어요. 저는 웃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이 오실 거예요. 제가 만든 밥으로 배를 채우실 겁니다. 그게 제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의미였어요. 63살 늦은 나이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한미자님의 사연은 어땠나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